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하세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가 돈을 뿌린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지구상에는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가지고 실제로 돈을 뿌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려고 하면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중동 부자 위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유머에 속합니다만은 실제로 중동 사람들 중에서 왕족들은 저렇게 돈을 뿌리고 다니기도 하는가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뤄가지고 오늘날 이만큼 살고 있는데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동특수라는 용어였습니다. 경제 용어인데 중동에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경제를 또 이만큼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세계의 탈석유화 움직임에 대비해가지고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다른 산업, 석유 산업을 대체할 또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돈을 막 저렇게 뿌려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중동의 돈을 좀 벌어볼까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7년도 물론 그전에도 계속 중동하고 거래는 있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중동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무슨 2030이라고 하는 것이 비전 2030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인가 봅니다. 2008년도에는 카타르에서 국가 비전 2030 이런 것을 발표해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유에서 석유 의존을 벗어나서 다른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부다비에서는 국가 비전 2030이라고 해서 2007년도에 발표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여담입니다만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한국 국가 비전 2030이라고 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가 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서열 2위 왕세자가 우리 한국을 방문했었죠. 그래서 10조를 풀었다고 신문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좀 뒤늦게 시작했죠. 2016년에 국가 비전 2030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 가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이 2019년 아닙니까? 2019년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2030년 하면은 10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중동이 어마무시한 돈을 풀어댈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을 조금 벌어볼까 싶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은 1970년대 중동 특수처럼 중동의 돈을 이용해서 다시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표한 국가 비전 2030, 그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잠시 살펴보면은 사우디는 유가 하락을 계기로 해서 2015년도에 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16년도에 저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시엘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고 또 그리고 오바마 정권 때 러시아가 또 석유를 많이 팔기 때문에 러시아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좀 용인한 것도 있었죠. 또 그리고 그 이전에 투기 세력들이 석유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가지고 배럴당 200달러 간다 이런 소리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투기 자금이 빠지면서 어쨌든 2015년도에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바짝 긴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났다. 다른 방법을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해서 부랴부랴 2016년도에 저것을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탈석유 산업 다각화를 위한 비전 2030을
2016년 4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때 사용될 재원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그리고 최근에는 이 국부펀드로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람코라고 있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아람코 이익이 엄청나더라고요. 세계 1등 기업 같아요. 아람코를 일부 한 10% 정도 뭐 상장을 해서 돈을 갖다가 재원을 마련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외 집중 투자를 통해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신재생, 방산 거의 모든 분야입니다. 신성장 동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그 아람코 요 자료는 처음에 우리가 저기 2017년도에 사우디하고 그 업무 협약을 맺을 때 그때 자료라서 이렇게 2018년 중에 아람코 기업 공개를 한다 했는데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것도 2천억 불로 좀 더 상향 조정이 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저 사우디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우리 한국을 찾아온 이유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사우디 그 중동에서 1970년대부터 좀 그런 게 있잖아. 우리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건면합니다. 성실하고. 그래서 사우디에서 열심히 일을 한 모습이 좋았겠죠. 또 그리고 우리는 중동하고 어떤 역사적으로 얽힌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일본과 중국과 또 저 위에 몽고와 이런 러시아와 뭐 이런 나라들과 뭐 얽힌 게 얽히고 그런 게 많은데, 중동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없어요. 오히려 뭐 저 중동 쪽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이런 강대국들이 그 중동에서 많이 얽히고 섞여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저기 중동에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때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싼 가격에 정말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중동이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었거든요. 또 싼 가격에 열심히 노력했고 또 근면성실함을 저희가 알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짧은 최단시간에 세계사의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역사적인 발전을 이뤘죠. 1960년대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세계 12위가 되는 굉장히 큰 나라가 되었죠. 무역 규모로는 7위입니까? 굉장히 큰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급성장을 우리 한국에서는 그 성장 과정에 독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저 해외에서 볼 때는 정말로 그런 성장이 부러운 거예요. 러시아도 우리나라 성장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고 동남아에 있는 국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도 우리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중동도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 아닙니까?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2030년 이후가 되면 뭐 석유를 쓰는 자동차 못 다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눈부신 경제 성장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싶겠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예전부터 우리는 중동에서 열심히 일한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시간이 없는 중동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의 단시간 내에 크게 발전한 그런 경험들은 걔들도 뭔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우디하고 저런 계획을 가지고서 공동으로, 물론 우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10조 풀었다는데 중국에는 100조 풀었대요. 뭐 이탈리아는 30조 이런 식으로 풀었답니다. 하여튼 뭐 우리도 뭐 좀 중국처럼 100조씩 풀어주면 정말로 좋겠죠. 눈이 번쩍 뜨일 건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도 관계를 맺어서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저렇게 단기간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답니다. 우리 한국무역진흥공사하고 사우디하고 2017년도에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화면이 좀 작나요? 조금 글자를 키워 보겠습니다. 자 맺었는데 잠깐만요. 예.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 우리나라는 최빈국에서 지금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굉장히 큰 나라가 되었어요. 또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중동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잖아요.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한사우디 비전이라고 해서 2030, 2017년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이 지금 세계 1등이잖아요. 조선, 그리고 자동차, 석유화학, 신재생 에너지, 방산, 사우디 같은 경우도 주위에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위산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노후 발전소 성능 개선, 담수화 플랜트 물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업무 협약을 맺겠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를 사우디가 이용하겠다. 뭐 그런 겁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도 잠시 한번 화면 멈춰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현재 2019년 6월 현재 우리 한국에서 118개의 기업이 사우디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답니다. 상장 기업도 있고 비상장도 있어요. 병원도 많이 들어가 가지고 있고 또 특히 뭐 간호사 이런 분들께서는 그 영어 좀 되고 아랍어까지 되려면 뭐 일단 영어만 되면 저 사우디에서 일을 또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중국에서만 우리 한국 사람들 인력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저 중동에서 우리 한국의 고급 인력들을 뭐 월급의 몇 배를 줄게 해서 데려가서 실제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이웃도 몇 년 전에 그에게 연봉을 제시하는 바람에 과감하게 우리 한국을 접고 그쪽으로 떠났어요. 여튼 사우디 쪽에서 돈 벌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때 당시 업무 협약을 맺을 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맺고 계속 이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그 사우디 왕자가 왔잖아요. 왕세자가 왔잖아요. 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업무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SK가스도 있었고요. 또 아람코, 또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오일, 자 이런 기업들이 사우디 쪽하고 협력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의 업무 협약을 체결을 일단 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뉴스 나온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자 화면을 조금 키워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에서 사우디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다, 계약이 있었다고 한 것을 제가 다 정리한 겁니다. 여기 보면 현대건설, 한화, 이지케어텍, 로보로보, 한국전력, 효성, GS, SK가스, S오일, 한국조선해양, 또 그리고 현대차, 광림, 펜젠, 대한광통신 이런 기업들 전부 다 사우디하고 어떤 계약을 다 맺은 거예요. 가장 최근은 7월 10일 날 현대건설에서 3.2조 규모 사우디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자,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께서 목록을 잘 적어 가지고 수급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사우디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또 저런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관심 종목으로 꼭 등록을 해서 사우디에서 돈을 얼마 버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사우디에서는 지금 우리 그 네온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신도시처럼 이렇게 도시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서울의 44배라고 하던가요? 일단 여기 보면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신도시를 하나 만든다고 해요. 이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은 여기 운하를 통하면 지중해 쪽으로도 나가고요. 이 페르시아만도에 지나죠. 그럼 위치적으로 굉장히 괜찮죠. 여기에서 아프리카 쪽으로도 비행기 타면 금방 가고요. 또 아시아 쪽도 비행기 타면 금방 가고 또 유럽 쪽도 비행기 타면 금방 가고 아메리카 쪽도 비행기 타면 금방 갑니다. 정말로 세계 중심 같은 굉장한 지리적 요충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지역인데 저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한다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한 경험도 많고 노하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일단 그 지역은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3개국이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출발해도 8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공항도 짓는다 그래요.
또 육해공 운송의 글로벌 허브가 될 만한 위치. 실제 저도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진행이 된다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 기간을 잘 보세요. 지금 2019년인데 2025년까지 1단계를 완공하고 서둘러 가지고 2030년까지 5단계까지 다 완공을 한대요. 10년 만에 저거 다 한답니다. 이게 570조금인데 이뿐만이 아니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지금 아람코에서 지분 10% 팔아가지고 아람코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돈을 어디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시 보여드리면은 야, 이 아람코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 하더라고요. 제가 2018년도 이 뉴스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 이 아람코가요 2018년도에 돈을 224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해요. 전 세계 1등입니다. 독보적이죠. 뭐 아람코 이야기 좀 이따 하고 여기 삼성전자가 하나 있는데 정말 자랑스럽죠. 삼성전자가 세계 3위로 돈을 벌었대요. 2018년도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작은 나라에서 저런 대단한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기적으로 봅니다. 정말 삼성전자가 같은 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아람코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던지 이 2위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엄청나죠? 그리고 뭐 아람코의 원유 하루 생산량도 뭐 거의 독보적이다 아닙니까? 독보적이잖아요. 저렇게 해서 저 아람코 지분을 한 10% 정도 팔면 우리로 치면 한 2200조 정도 일단은 만들고 또 국부펀드에서 채권도 발행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사우디 저기는 네온 프로젝트는 신도시고 사우디 전역을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거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때려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돈이 지금 하늘에서 물론 사우디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중동은 막 저렇게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저 돈 좀 벌어먹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또 국가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애들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중국 뭐 이런 쪽으로 유학을 보낸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로 두바이 같은 곳에 유학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내가지고 중동에 있는 뭐 왕족이 한둘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왕족들하고 친구 돼가지고 있다면 발전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중동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일단 우리 한국이 1970년대 한국을 정말로 한 단계 도약시켰던 중동 특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앞으로 한 10년간 저런 특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정말로 정부도 노력하고 기업도 노력해야 될 겁니다. 또 그리고 뭐 잘하든 못하든 어느 정도 우리 기업들은 수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및 중동 관련 소식이 나오면 스크랩을 따로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래 관련 기업들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어떻다라는 이 뉴스들이 나오면 꼭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두고 그 수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투자 관련해서는 중동 쪽으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여담으로 여러분들께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지금 앞으로는 부동산은 지고 주식시장은 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자산시장에서 부동산, 주식, 뭐 금, 원자재 투자할 게 여러 개 굉장히 많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아니면 국민들이 투자할 곳은 크게 보면 부동산 아니면 주식입니다. 주식인데 우리 제가 카페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규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금융위기도 있게 해서 뭐 세계 돈이 좀 줄어드는 것도 있었지만 여튼 저런 게 있었고 2014년도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치고 오르자 정부에서는 다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을 조금 규제하려고, 물론 그전에도 계속 규제가 있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 그랬다 이 말이죠. 부동산을 좀 활성화 시켰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파생상품 규제로 굉장히 위축을 시켰습니다. 이게 예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증시 시가총액의 2%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아요. 파생상품 1거래 대금이 65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세계 1위였습니다. 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투기를 너무 많이 국민들이 하자 정부에서는 규제를 시작을 했어요. 파생상품을 투자하는데 선물옵션 같은 거 투자하는 어떤 규제를 만들어서 진입 요건을 굉장히 강화를 시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세계 5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세계 9위, 2014년도에는 세계 12위가 돼서 뭐 지금까지 막 고만고만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투기꾼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투기꾼들이 먼저 가격을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려 줘야 가격 오르는 거 보고 좋은 소식도 나고, 저렇게 하면 돈 벌겠다 싶어서 2차로 사람들이 광기를 일으키면서 달라든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을 잘 보십시오. 2014년도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대출을 조금 느슨하게 풀었더니 갭 투자가 엄청 성행했다 아닙니까? 투기꾼들이 갭으로 붙어서 엄청 성행을 했죠. 그러다가 요즘 뭐 대출도 잘 안 되고 규제가 하니까 그때 갭 투자한 그 뒤따라간 사람들이 부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여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활성화시켰고 파생상품 규제로 인해서 주식시장을 위축을 시켰어요. 그런데 2019년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부활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조만간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주식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정보도 지금 공개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쓸 수 있게끔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물론 대출 관련 규제는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대출은 점점 줄어들겠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은 다시 문을 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부동산은 문 닫고 주식시장은 문 열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19년 9월 23일 되면 위클리 옵션이라고 해서 옵션 만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대요. 제 말은 나는 옵션 투자 안 할 건데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옵션은 도박이죠. 도박. 오르면 내리면 뭐 오르고 내리고 두 개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 베팅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런 거 하면은 투기꾼들이 온다 이 말이죠. 투기꾼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주식시장이 너무 깐깐해가지고 투기꾼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 투기꾼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파생시장을 투기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면, 저 파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물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현물시장도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럼 투기꾼들은 져서 파생시장 까짝까짝 하면 이 현물시장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여기도 급등하는 종목, 급락하는 종목이 생겨요. 그러면 옵션 한 사람은 저쪽에서 옵션 쪽에서 하겠지만 그 현물시장도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거 보고 또 현물시장으로도 투기꾼들이 들어온다. 이 말, 단타꾼들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돈들이 특정 종목에 모여서 막 오르고 내려가면 돈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사사히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은 재미없으니까 주식으로 조금씩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문을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투자자도 굉장히 그 기준을 완화시킨 데다가 기본 예탁금을 완전히 폐지하고 개인 투자자들 그동안 이렇게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도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답니다. 도박해라. 그리고 지금 우리 ETF가
패시브, 시장 방향을 그냥 추적하는 그냥 수동적인 자금이 운영되는 것밖에 없었는데 정권사에서 만들면은 액티브 ETF도 출시 가능하게 해준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 이래 부동산만 문을 활짝 열고 주식시장을 잠가버리는데 이제는 부동산을 잠가버리고 주식시장을 열어준답니다. 그리고 그러면 행복씨앗은 투기 조장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원래 그렇습니다. 카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 세력들이 개입이 돼 오릅니다. 보세요. 우리 파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주식시장 흐름 잘 보세요. 보시면 우리 한국 주식시장을 박스피를 한다 아닙니까? 항상 2000 언저리로 해서 10년간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렇게 투기하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주식시장 엉망돼 버렸잖아요. 근데 투기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니까 전국에 기업 투자한다고 난리치겠잖아요. 그 여파가 아직도 지금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사람들은 서울에 분양권 놓으면은 뭐 돈 들고 사고 강남에 무슨 소식이 있으면 지금도 살라 그래요. 뭐 설거지하러 들어가고 싶어 난리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투기꾼들이 물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올란가 몰라도 어쨌든 그 중에서 주식으로 선회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저 돈 좀 주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중동에서 특수가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내에 중동은 크게 발전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달라들고 있는데 우리도 일단은 참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돈 버는 우리 기업들이 있을 거니까 그 관련 뉴스들을 잘 챙겨서 우리가 그 기업들을 찾아내도록 하자. 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 저도 자주 분석해 드릴게요. 또 그리고 정부에서 부동산 문 닫고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 문 열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는 것들 여러분들 잘 감지하시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더 들어오기 전에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좋은 주식이 있으면 조금씩 모아가면서 나중에 주식시장에도 투기꾼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광기를 일으켜서 막 돈 들고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웃으면서 주식을 팔아 현금을 챙기고 유정의 미를 거둬야 안 되겠습니까? 자, 열심히 늘어갑시다. 이상입니다.